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어려서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참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저를 오빠와 차별하였고 늘 생선의 몸통보단 머리 쪽을 주시곤 했어요.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가 참 자유분방한 시기였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족족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지만 그래도 독립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어느 누구나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해보니 시댁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더라고요. 사실 워낙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때 당시 참 숨이 막혔어요. 그나마 봉원이가 장남이 아니라서 널 허락한 거야. 장남이었으면 제대로 된 며느리 얻었을 거다. 알겠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인데 고작 공장에서 일하는 널 받아들였겠어? 그러니까 쥐죽은 듯 살아라. 우리 집안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알겠어? 그러게요. 동서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너무나 평범해서 놀랬지 뭐예요. 참 서방님도 알만하다니까요. 걔가 원래 연민이 많아서 그래. 어려서부터 아픈 동물이나 개고양이도 지나치지 못했던 애다. 그러니 오죽했겠니? 에휴. 시댁은 그 동네에서 꽤나 유서 깊은 집안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것은 물론이었고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장남 남편까지 총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집이 워낙 크고 각각 별채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지만 명문가 자제인 형님 대신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선택한 길,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어요.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남편을 믿고 참 행복한 나날이었기도 했죠.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유별나긴 하지. 그래도 난 둘째라서 좀 덜하신 거야. 아마 형의 무게가 장난이 아닐걸.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독립하면 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알겠지? 괜찮아. 뭐 우리 집도 가부장적이긴 하거든.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 내일 아침상 차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금 빨리 자야겠다. 아무래도 할아버님 기상시간이 빠르니까. 힘들지만 적응돼가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중 형님네가 아이를 가졌고 저 또한 아이를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눈에 띄게 차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저희 애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처음 가진 이 나이가 저한텐 매우 소중했답니다. 둘이 똑같이 배가 불러오고 입덧도 비슷했지만 어머님은 늘 형님만 안쓰럽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쌓였던 게 원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때문에 몰래 숨죽여 오는 날도 많았어요. 아니, 애를 좀 뒤늦게 가지지. 꼭 첫째네랑 동갑을 만들어야 해.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친척끼리 나이가 같으면 기강이 안 맞는 거야. 알아? 그래도 장손인데 먼저 나와야지. 에휴, 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니.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빨리 들어서? 그래도 장손은 장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장손자리 넌 볼 생각 마. 에이, 안 그러죠. 그리고 임신이 무슨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봉원 씨 아이잖아요. 봉원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 손주고 내 새끼지. 거기에 네 피가 섞였잖아. 어디 예쁘게 봐줄 수 있겠니? 우리 봉원이를 닮아야 하는데 꼭 널 닮을 것 같아 걱정이란 말이야. 태어나는 시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까지 닮아봐라. 에휴.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듣겠어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도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민망하셨는지 더 이상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교를 하고 있을 무렵 형님네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워낙 형님네가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눈치 보게도 됐고요. 형님이 유산을 하자 어머님은 이 모든 화살과 비난을 저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그야말로 억지 그 자체였어요. 형님도 그 말을 듣더니 마치 제 잘못인 양 굴더라고요. 아휴, 어쩌냐, 우리 장손을. 그러게 내가 재수없다고 했지? 하필 같은 애에 임신을 해가지고 네가 초를 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만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복이 다 우리 첫째네한테 갔을 텐데 네가 애를 가져서.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는 또 올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위로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잘 추스르세요. 동서 같으면 추스르겠어? 왜? 고소하지? 우리 애 없어지니까 동서네 애가 장손이 될 것 같아? 아주 신났겠어? 장손이면 이 집 재산 반을 넘게 물려받을 텐데 그거 노리고 속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동서 때문이야. 동서 때문이라고. 네? 너무 억지네요, 형님.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 저 때문이라니 너무하세요. 지금 형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할게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도 형님 이렇게 되신 거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기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재수없게 임신을 같이 해가지고 에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네 별채로 돌아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떻게 재수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라고요. 전 눈물을 흘리며 별채로 돌아왔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임신기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집에서 힘들다고 티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혼자 임신했다고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유산한 형님 마음 아플까봐 배가 계속 불러져 올 때도 일부러 큰 박스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 배를 보면 형님이 마음 아파할까 봐서요. 그렇게 행복해도 모자란 임신기간에 전 눈치만 보는 임산부였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불안해했던 저한테 정말이지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딸아이를 보자마자 정말 세상의 모든 원한, 슬픔, 원망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책임질게 라는 단어만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뜩이나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니 저희 딸은 이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든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이 집에서 기가 눌려 살던 저였지만 딸아이가 태어나고 딸아이마저 그렇게 키울 수 없어 오히려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할 말은 다 하면서 제 딸을 지켜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조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쯤 저도 많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여자애가 저렇게 뛰어다녀? 조신하지 못하게. 예, 쟤 데리고 별채로 가라. 정신 사나워서 나 원참 누구 닮은 거야? 그러게요. 여자애가 여자애답지 않아서 좀 놀랍네요, 어머니. 동서 어렸을 때랑 똑같나? 애가 아주 극성 맞아.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나이 때가 다 그렇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슨 팔다리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데려갈게요. 그리고 애는 애다워야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뭐야? 아이고, 아주 지딸 얘기하니까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대드는 것 좀 봐라. 아주 어이가 없네. 너 누가 그렇게 말대꾸 하라고 했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딱 봐도 네 딸 너 닮은 게 분명하다. 봉원이 닮았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드릴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다 참겠는데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동서, 과하다. 여기 시댁이야. 동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참 이런 가정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머님, 괜히 열내지 말고 그만 상대하세요. 뭐 저희가 피해야지 별 수 있나요? 격 떨어져서야 원. 동서, 그러지 마. 알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나 기눌리지 않을까 늘 살피고 살폈어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시댁에 경사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였고 시할아버님도 큰 손주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형님이 임신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참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아주 우리 장남 어릴 때랑 똑같아. 내가 이 꼬물이 보는 맛에 살지, 안 그러냐? 어미,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래도 이것저것 한양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 축하드려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보태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그게 꼴랑 얼마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색 내려거든 치워라. 그네가 돈 없는 애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드밀길. 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전 그래도 그냥 조카가 태어나서 기쁜 마음에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일단 받을게. 뭐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동서 딸내미 우리 애 좀 클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해줘. 가뜩이나 극성 맞은 앤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 다치게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각별히 주의해줘. 엄청 귀한 아이니까. 그래, 얘 말이 맞다. 네 딸내미 당분간 본가 출입 삼가게 해라.
너 유난 떨다가 우리 장손 다치게 할라. 알겠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유빈이 어디서 주워온 딸인가요?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요. 저것 봐, 저거.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대들어대들게. 에휴, 봉원이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눈에 보인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손 다친다고 본가 출입을 삼가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서 너무 가부장적인 집에서 늘 친오빠와 차별받고 자랐던 저여서 그런지 참 제 딸아이가 저와 오버랩되면서 안쓰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당당히 양보하지 않고 모든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저희 딸도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어요. 형님네 아들은 고작 유치원생이었지만요. 그래도 둘이 이제 말도 통한다고 서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제 딸이 조카를 곧잘 동생처럼 잘 챙기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사이는 별로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조카가 그렇게 잘 노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에그머니나, 얘, 너 혹시 우리 장손한테 무슨 해코지 한 거 아니야? 왜 마당에서 흙 같은 걸 만지고 있어? 지저분하게. 할머니, 아니에요. 도훈이가 씨앗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저만 혼내요, 맨날 할머니는? 뭐야?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도훈아, 들어가자. 우리 장손 바람 맞으면 감기 들어요. 응? 착하지?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가 딱 봐도 먼저 나가자고 했고 씨앗 심어보겠다고 한 건데 왜 유빈이한테 그러세요?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뿌라려? 도훈이 흙 만지다가 뭐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 귀한 손자를 천박하게 흙놀이나 하게 만들어? 하여간 끼리끼리다. 도훈아, 들어가자. 추워서 감기 들어요, 우리 장손. 착하지? 저와 딸아이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는 제 딸과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참 사람 미워하는데 장사 없더라고요. 매번 불합리한 걸 알았지만 어찌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중재해주는 정도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지기 시작했고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참 많이 생겼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프자 집안은 많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이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모든 어른들이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와 남편은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딸아이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일이었죠. 학교 끝나고 딸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간 학교에는 빈 교실뿐이었고 그날로 딸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지금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빈이 없어. 당신 연락 못 받았어? 집에 있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매번 학교 끝나고 잘 왔으니까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
여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어쩌면 좋냐고.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경찰은 그저 찾고 있다는 말뿐 딱히 소득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없어졌는데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걱정하는 척만 할 뿐 본인들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온갖 지방과 지역을 돌며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휴, 걔가 좀 극성 맞아? 도대체 어디로 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 엄마 속 타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요? 이게 극성이랑 무슨 상관이죠? 어머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유빈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절대 못 살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요. 어떡해요, 우리 유빈이. 2주나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진정해, 동서. 유빈이 잘 있을 거야. 똑 부러지는 애잖아.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동서, 몸부터 생각해. 남편과 전 딸아이를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학교에 데리러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정말 피마르는 하루하루였어요. 제 세상만 멈추고 모든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남편 또한 지쳤는지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말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 제정신이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 잃은 부모는 알 거예요.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안 다닌 데가 없잖아. 비슷한 인상착의라고 하면 다 가보고. 그만해. 나도 속상해. 그러니까 제발. 당신 유빈이 아빠 아니야? 할 만큼 했다고? 아니, 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할 거야. 무조건 찾을 때까지 할 거라고. 너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유빈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 진짜 아니야. 아니? 나한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만하라고 할 수가 있어? 다 널 위해서지. 할 만큼 했으니까. 너 더 이상 피폐해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나한텐 너도 소중하다고. 난 유빈이밖에 없어. 내 딸 무조건 찾을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하지 말란 소리 절대 하지 마. 남편에게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고 전 계속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시댁 3대가 다 모인 추석 날이었어요. 전 너무 우울하고 슬펐지만 명절을 맞아 집은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슬픈 마음을 감추고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는 1년 전 실종된 딸에 관한 한 통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전 매우 기뻤고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거기로 가세요. 아마 거기에 가면 따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명절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뿌리치고 딸아이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제발 딸아이가 있기를 빌고 빌며 말이죠. 그렇게 제보자의 말대로 몰래 찾아간 순간 그 위치는 한 지방에 다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이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정말 상상 초월 장소였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제보자가 말해준 호스를 찾아가니 역시나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유빈아, 엄마 알아보겠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여기에 왜 네가 있는 거야? 엄마,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자꾸 나보고 정신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 정말 멀쩡해. 알잖아, 안 그래? 기다려. 엄마가 꺼내줄게. 유빈아, 유빈이 맞지? 아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정 가까스로 딸을 구출했고, 그간 있었던 일의 얘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딸아이를 병원에 가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하교하는 딸을 차에 태워서 엄마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지방의 한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에 딸을 가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며 그저 가둬놓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왜냐고요? 시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재산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 딸아이도 손녀인지라 재산 분할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할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왔었어. 큰엄마랑. 엄마 있는데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아무리 재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안 열어줬어. 전화기도 다 뺏어버리고 계속 재우기만 하고.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지금 꿈 같아. 뭐야? 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엄마 절대 가만 안 있어. 나 다신 할머니랑 큰엄마 보기 싫어. 너무 무서워. 또 집에 가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갈래. 무서워, 엄마.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어린애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뺏길 수 없어 그 모진 짓을 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싸리 딸아이를 치워버리고 그 재산까지 장손에게 주겠다는 심보로 딸아이를 없앤 거죠. 1년 전의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여기 병동의 병동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 언니가 참 힘이 되어줬어. 틈만 나면 엄마 번호 잊어먹지 말라고 말해주고 본인한테 번호 얘기하라고 하고. 그 언니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전화 못했을 거야. 그래도 그 언니가 이상한 약이랑 이런 거는 다 빼서 일부러 주고 그랬어. 아휴, 정말 은인이다. 정말 고마워, 유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늦게 왔지? 엄마가 이런데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 한 명의 양심 있는 행동으로 저에게 이 모든 걸 알려준 것이었어요. 다행히 딸아이를 잘 보살펴준 것도 이 병동 간호사였고요. 전 이 일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서둘러 딸의 퇴원 수속을 받고 딸을 퇴원시켜 저희 친정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로 불러내어 이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흰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알아? 돈에 눈이 멀어
손녀딸을 정신병동에 쳐넣는 사람.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아무리 엄마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이야? 아니, 우리 유빈이는 멀쩡한 거야?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내가 면목이 없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 거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형님, 어머님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할 거야. 이대로 못 있어. 유빈이가 그나마 정신이 똑바라서 다행이지. 1년 동안 갇혀있던 트라우마 어쩔 거냐고. 당신 엄마랑 형님 때문에 우리 불쌍한 유빈이 어쩌면 좋아, 정말.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형님을 고소했어요. 미성년자 아동 학대죄로 말이에요. 검찰은 병원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레 수사가 시작되자 아버님과 시할아버님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시할아버지와 아버님은 이번 일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몸이 좋지 않은 시할아버지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병동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막대한 금품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형님 또한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고 절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검찰이 옥죄어 왔었거든요. 아니, 지금 어미가 유빈이를 정신병원에 가뒀단 말이야?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어? 그럼 그동안 그렇게 둘째네가 찾을 때 모른 척 시침이 뗐던 거고? 아유, 세상 말세다 정말.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아버님,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저 불려우가 지금 저희를 엿먹이려고 다 꾸민 일이라고요. 아버님, 저 믿으시죠? 제가 평생 아버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버님은 제 말을 믿으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닥쳐라! 돈에 눈이 어두운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봐도 눈에 훤하지. 이제 내가 재산 정리하려고 하니 그래서 가둔 거 아니냐?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첫째네까지, 아유,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괴물들이 존재하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 이제 끝이야. 어떻게 봉원이 아이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봉원이는 아들도 아니야? 봉원이가 그렇게 슬퍼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 소름 끼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네 집안 장손 위하는 집 아니었어? 나도 그래서 당신들 위해서 한 짓이라고. 우리 도훈이 재산 저 기집애한테 뺏길까봐 내가 미리 선수를 쳐준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얘기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이랑 다신 얼굴 맞대고 살기 힘들겠다. 넌 끝이야. 그리고 도훈 엄마, 너도. 시아버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싹싹 빌었지만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미성년자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라던 재산은 시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저희 집 둘째네의 절반 이상이 상속되었어요. 아마도 할아버님께서 이 돈이 사단이니 저희에게 다 물려주신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받은 것보다 본인들의 장손이 물려받을 돈이 확 줄어들자 법정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아주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저런 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간 아이가 사달이 날 것만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이 다 까발려지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벌을 받은 거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여자애한테 그렇게 많은 걸 물려줘요? 우리 도훈이가 장손인데 장손이 다 물려받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걸 둘째네한테 다 주냐고요? 아버님 노방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데? 아니, 할아버님, 우리 도훈이가 장손이잖아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돈을 유빈이네를. 저희가 장손이라고요. 명망 있는 유서 깊은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재산 분할을 개판으로 할 수가 있죠? 닥쳐라. 너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도훈이도 볼 생각 말고 평생 깜빵에서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 알겠어? 당신도 끝이야. 나 진짜 살 떨려서 못 살겠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혼하자, 우리도. 도훈이는 절대 못 볼 줄 알아. 나쁜 것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그깟 재산 하나 안 주려고 그렇게를 정신병원에 가더나? 기가 막혀. 명망 있고 유서 깊은 집안? 웃기지 마. 천박하고 천박해. 알아? 어떻게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엄마랑 형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집안 꼴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내가 유빈 엄마를 볼 낯이 없어요. 그렇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머님과 형님의 구속행과 시아버지의 이혼, 그리고 아주버님도 교도소에 있는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죠. 또한 할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저희 앞으로 기속이 되며 마무리되었어요. 이 돈으로 딸의 아픔을 치료할 순 없겠지만 딸은 그 후로 상담 치료를 다니고 저희 세 식구 분가를 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너랑 유빈이 슬프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줘.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알겠지? 나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다신 안 헤어질 거야. 그래. 우리 세 식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더 잘할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죄인이지. 반성하게 된다. 그동안 내가 어떤 아빠였는지. 이제 무조건 너네 지켜줄게. 걱정 마. 우리 세 식구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우리 잘 살아보자, 유빈아. 그리고 여보, 고맙고 또 고마워. 그 이후 계속해서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 보기 미안하다며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셨고요. 두 여자의 돈 욕심에 모든 걸 잃은 결과물이 된 것이죠. 아주버님은 그 후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도훈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새 형님 되시는 분이 참 살뜰히 키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조카에게도 좋은 환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의 악행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음에 좋았다고 마지막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정말 잊고 지내고 싶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딸아이에게 큰 충격이 있던 만큼 계속해서 보살피고 잘하려고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정말 밝게만 자라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도 마음 한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긴 하겠죠.
그때 이후로 그냥 지금 내 옆에 딸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행복 별거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딸, 남편, 이렇게 새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도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고 경험이 많으면 많은 나이이죠. 저는 어려서 그저 곱게만 자랐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대입도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어려서부터 항상 고분고분하던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고 선택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편네 집은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가 쉬웠는지 남편이 참 좋았죠. 부모님은 외동딸 고생할까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전 성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어 남편을 선택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뚜렷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제가 늘 어린아이들 입시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으니까요.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번번이 그만두며 늘 이리저리 다른 일을 할 궁리만 세웠죠. 이런 게 반복이 되자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였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늘 반복되는 싸움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일을 해야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감당이 안 되잖아. 철수 씨네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라도 지원해 보는 게 어때? 그래도 남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가장인데. 구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데 뭐가 걱정이냐? 넌 너무 곱게만 커서 이 세상을 전혀 몰라.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아무리 부인이라지만.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나 이번 달에 레슨 학생 2명이나 줄었어. 정말 걱정돼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레슨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천하태평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다 적자야. 모든 인생 한 방이다. 기다려. 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저와 남편이 생활 문제로 투닥거릴 때면 시어머니는 꼭 방문을 열어젖히며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형편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시동생도 있었지만 시동생은 일찍이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취직을 안 하면서 기고만장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 바보였어요. 뭐든지 아들이 기죽을까봐 늘 저를 나무라고 저를 채찍질 하셨죠. 사실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시어머니와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매번 저만 제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자 기를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 상철이가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원래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될 일이 안 되는 법이야. 알아? 그러니까 너를 탓해야지. 왜 상철이를 쥐잡듯이 잡아? 나 원참. 너 지금 그 꼴랑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맞는 거지. 하여간 요즘 것들이란 이기적이란 말이야. 어머님,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상철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상철 씨를 싸고 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간 눈에 시어머니도 안 보이지? 여기 시댁이야. 알아? 시댁이라고. 그러기나 말이다. 얼마나 내가 우스우면 저렇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겠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넌 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나섰어? 원래 여자들이 예술하는 집안이면 다 안 풀리는 거야. 조신하게 회사 들어가서 격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고래 예술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니 기만 세지지.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말이야. 아유, 속상해 죽겠다.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전 이 집에서 뭔가요, 도대체? 저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고요. 유세 떨지 말아라. 옛날엔 서방이 과거 시험 본다고 공부하면 여자들이 삭바느질 하면서 먹여 살렸어. 그냥 그러려니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순 없었어요. 그건 곧 죽어도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행실이 뻔히 보인다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제가 부모님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눈에 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밤에도 안 하는 레슨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취직하기 전까지 모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렇게 2년을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선산의 일부가 팔려 그야말로 집안의 가세가 갑작스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뭘 했어? 난 이렇게 살 놈이 아니라니까. 너도 이제 레슨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너무 잘 됐다. 우리 진짜 쪼들렸는데 숨 쉴 구멍은 있어진 거잖아. 너무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너는 레슨은 그대로 해야지. 일하다 안 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넌 하던 일 계속해라. 집에서 놀 생각 말고. 요즘엔 여자도 다 직장 생활하는 추세인데 집에서 놀아봐 퍼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넌 하던 일 해. 엄마, 나 이제 그럼 사업 미천 대주는 거야? 진짜 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정도 밀어줄 여건은 되지? 당연하지. 우리 장남인데 엄마가 뭔들 못해주랴? 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나 물어와. 한순간에 들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꼴이 못마땅한지 절대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죠. 저 역시 여유가 되어도 일은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은 없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니 저도 레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삶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볼링장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본인 일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아이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슬슬 가져야 하지 않아?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3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이제서야 살기 편한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자고? 아, 난 싫어. 그리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너도 좋잖아. 딱 너만 챙겨도 되고. 애 생겨봐.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잘 되면 어디 데리고 다녀야지. 가뜩이나 이제 사업 시작해서 바쁜데 내가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이 얘기라면 하지 마. 난 낳고 싶지 않아. 그래도 생각 한번 해봐. 뭐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님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고. 엄마 안 그래. 아마 내가 제일 소중할걸? 그러니까 너도 아이 생각은 접어. 난 이제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완강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니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저 임신을 하고 싶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동서될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음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어요. 서방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업으로 나가 산 지 오래되어서 이 집에 오는 게 많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는 서글서글 굉장히 싹싹하더라고요. 한눈에 제 맘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음대 출신인 동서조차도 예술을 한다며 썩 반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진 않으셨죠. 상민 씨한테 들었어요. 형님도 음대에 나오셨다고. 전 피아노 전공이에요. 형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성악이에요. 피아노 치는 손이라 그런지 되게 곱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철 씨도 동생 하나뿐이고 동서 사이도 우리뿐이니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상민 씨한테 형님 음대 나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얼씨구, 벌써부터 편 먹는 거냐? 참나. 어쨌든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거니 얘기해 두는 거지만 상민이야 뭐 어려서부터 일한다고 나가 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 자주 찾아오고 알겠니? 뭐 상민이한테 들어봤으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거든. 그네한테 자자 들으면 될 거야.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한다. 네, 어머님.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 거예요. 저희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죠. 어머님은 처음 보는 동서에게 본인네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며 알아서 잘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전 그전 시댁이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저러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저 그냥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서방님네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동서라도 생기니 조금 편하더라고요. 워낙 외동이기도 하고 여자 형제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런지 동서는 곧잘 말도 통하고 저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제가 성악 레슨을 하는 걸 알아서 본인 피아노 학원에서 성악할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기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제 고민 얘기 깊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근데 형님은 아이 안 가지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시기도 했고 딱 보면 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가지고야 싶은데
아직 상철 씨가 마음의 여유가 없나 봐. 그래서 그냥 좀 미루고 있어. 동서는?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먼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동서는 아이 갖고 싶으면 먼저 가져. 내가 우리 조카 태어나면 예뻐해 줄 테니까. 동서는 웃어 보였지만 제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죠. 아무래도 종종 동선의 피아노 학원에 가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였기에 동서도 제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었죠. 그 무렵 저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볼링장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이 늘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던 모든 부분들에 의심이 생기면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핸드폰에 걸어놓은 잠금화면,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몰래 받는 전화, 하나하나 의심스러웠어요. 전 남편을 떠보기로 하였고, 남편은 제가 떠보자 저를 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통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매번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수상하네? 사업하면 다 그렇지. 사업가 아내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넌 사모님이 거저되려고 했니?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본인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많아. 결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여유도 있는데 통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이게 뭐야. 좀 나한테도 신경 써주고 집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넌 사모될 자격이 없다. 징징거리긴 하고. 남자가 사업을 하면 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옹졸해서 내가 어디 큰일을 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이면 끝날 것을. 나 진짜 의문이야. 자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아,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유치하게. 너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밖으로만 도는 거야. 그만해, 이제.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한다는 식이었어요. 전 하도 남편이 이상하여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미행을 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볼링장에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에도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끝나고 데려다주는 모습, 그리고 연인이어서 자연스레 나오는 모습까지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까이서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남편이 30대 후반이었고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그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차마 이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결혼을 실패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격지심 때문에요. 나 다 봤어. 아까 볼링장에서 그 카운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아, 뭐가?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그리고 너 나 미행했어? 이제 하다 미행도 하지? 이제 레슨 좀 줄이니까 할 일이 없어? 어디 서방님 출근하고 일하는데 감히 뒤를 밟아? 너 그거 너네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걔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깊은 사이 아니면 빨리 정리해. 정리? 하,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너처럼 맨날 바락바락 따지는 애만 보다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자애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매번 날 가르치는 네 말투 진짜 별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위자료는 줄 만큼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자. 너도 못 살겠잖아. 뭐? 위자료?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감히? 바람 피운 주제에? 어차피 너도 나 지겹잖아. 그러니까 깔끔히 끝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먼저 우리 관계를 망친 거야. 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들쑤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쑤신 김에 이혼해. 나도 좀 새 출발 좀 해보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 관계를 망쳤다며 이혼을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남편을 만나고 시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어느 하나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자기들 돈 없을 땐 그렇게 내 돈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여유 있으니까 바로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전 절대 너 좋을 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하며 끝까지 이혼을 보류했어요. 남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이혼을 버텼죠. 제가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느새 남편과 한 몸이 되어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그저 이 집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어요. 속상한 하루하루였죠. 그렇게 우리 아들 아낄 막으니 좋으냐? 아니 상철이가 싫다잖아. 그런 걸 붙잡고 있고 싶어?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해요? 꼴랑 위자료 3천 지어준다고 제가 이혼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니까짓 게 감히? 나이도 많고 너는 끌렀어. 그냥 이혼해. 3천이라도 지어준다고 할 때 빠지란 말이야. 절대 못해요. 3억을 가져다 줘도 이혼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 이렇게 되고 상철 씨 행복하게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혼은 안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욕하셨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외도 사실을 알아내자 대놓고 외박을 하거나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죠.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전 모든 걸 참아냈어요. 제가 계속해서 버티고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이 절 비웃으며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넌 이혼해주게 되어 있어. 알아? 어디 계속 버텨봐. 너만 힘들지. 참나, 끈질긴 것. 그래, 어디 너도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상간 연놈들이야. 절대 이혼 못 해줘. 평생 그러고 살아, 숨어서. 그렇게 늘 피 터지는 하루하루가 지났죠. 그러던 중 남편이 깔깔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늘 외박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싶어 거실에 나와보니 저에게 사진을 뿌려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사진에는 저와 학부모 아버님과 아이 때문에 면담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제 레슨 덕분에 대회에서 상을 타서 아버님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교묘하게 학부모님의 어머님은 편집해서 저와 학부모님 아버님만 나오게 말이죠. 아주 치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가 이혼 안 해주니까 내가 걸어야지. 너 이 사진들로 내가 5천만 원 이혼 소송 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알겠어? 뭐? 이 사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학부모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내 뒷조사했니?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이혼할 거니까. 이 화상아, 3천 줄 때 도장 찍었어야지. 버티고 버티다 이게 무슨 꼴이니?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김상철 맞아? 걔가 그렇게 좋니? 나랑 한 약속 모두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 너랑 살기 지긋지긋해. 그리고 너도 학부모 밤에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바람났을지. 내 레슨이 늦게 끝나는 거 알잖아. 뭘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당신 같은 사람 정말 끔찍하다 이제. 믿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긴 했으나 정말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다하다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진절머리가 처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이 소송대로 이혼 소송을 위해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저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법정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저도 이대로는 당할 수가 없어 그동안 모았던 남편의 불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이제 버티기가 아닌 네 인생 박살내주마라는 마인드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순간 법정에 선 동서가 시집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대폭로전을 펼쳤어요. 그 동서의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전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소송의 주도권은 저에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에겐 숨겨진 딸이 있어요.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저희 형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계속해서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 수 없게 되자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서는 증인석에 진출하여 저렇게 진술을 하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동생한테는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직접 했고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바라는데도 남편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든 동서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좋아했던 형님이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이혼을 종용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빨리 호적에 올려야 하니 저에게 유책 배우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자식이 있다니. 그리고 이걸 모두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인 동서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쌍욕을 하다 끌려 나가셨지만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같은 음대 출신이라고 꽁꽁 붙어서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애들 둘이나 며느리로 들이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둘째도 너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그 말을 하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거참,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럼 퇴정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참나, 당장 안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같은 여자로서. 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집이라면 제가 사양하겠네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려 하겠어요. 어디 하나 배운 구석이 없는 집구석인데. 뭐야? 저기 둘이 쌍으로 날 능욕해? 너 내가 이혼 안 시키나 봐라. 너 같은 거 며느리로도 필요 없어. 어쩜 저래 애들이? 이건 모함이에요. 재수 씨는 처음부터 저 집사랑이랑 워낙 친하고 각별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증인, 혹시 지금 한 증언이 거짓은 아닌가요?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한 채 거짓도 없음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서의 증언,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아이 때문에 불륜기간이 밝혀졌고 아이는 생각보다 큰 3살이었더라고요. 무려 3년을 저 몰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어야 했어요. 거의 선산판돈의 대부분을 말이죠. 전 거기에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는 이 소송을 절대 피할 수 없었고 저에게 참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저에 대해 학부모와 그런 사이라고 누명을 씌운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이것 또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거의 넘어오자 상간녀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집구석에서 서방님은 정상이어서 그런지 동서 보고 잘했다고 해주었다고 했죠. 잘했어. 나도 엄마랑 형 마음에 안 들었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이제 나도 엄마랑 형 안 보고 살 거니까 네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한 거 죄책감 갖지 마. 네가 옳은 일 한 거니까 알겠지?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래도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얘기 듣자마자 형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럴 때 내가 편들어줘야지, 같은 여자로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형님이 그래도 덜 억울하시게 말이야. 전 그렇게 동서 덕분에 모든 법정 소송에서 가뿐히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많이 취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이것 또한 녹취를 해 협박죄로 또 고소를 먹이니 그제야 잠잠해지더라고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은 그냥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당장 돈 내와. 네가 가당키나 해? 그 많은 돈이? 나 5천만 원 먹고 떨어져 당장.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그러니까 당장 돈 보내.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떤지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너 그 돈 안 돌려주면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알겠어? 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계좌번호 불려줄 테니까 돈 보내. 녹취했고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정신을 덜 차렸지. 너나 저 아줌마나. 다신 전화하지 마.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이 일이 있고 동서랑은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동서는 서방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예 시댁과는 손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 얘기를 해보니 얼마나 깔깔거리고 재밌던지.
참 그 집에서 희생만 한 것 같아 억울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얻은 거죠. 형님, 아니다. 이제 언니라고 해도 되죠? 참나 그 집구석 진짜 뻔뻔해가지고 결국 아주버님 그 상간녀랑도 얼마 못 살고 이혼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 절반을 언니한테 다 털렸으니 원. 그 여자애가 붙어 있었겠어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리던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머님이 저한테 은근히 연락 와서 언니 바뀐 연락처 물어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다신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머, 그래? 참나 웃긴다. 그럴 줄 알았지, 뻔뻔해가지고. 하여튼 서방님은 괜찮은 거지? 괜히 가족을 잃게 한 것 같아서. 전혀요. 이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살았던 게 진짜 그 어머님이랑 아주머님 말도 안 되는 등살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둘째라서 서러움도 많이 받았나 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내가 동서한테 진짜 큰 빚을 졌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살다가 혹시라도 동서한테 꼭 갚을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갚을 거야. 에이, 전혀. 저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평생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지내도록 해요. 전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알겠죠? 너무나도 고마운 동서 덕분에 제 인생이 앞날은 변했어요. 그때 당시 미련하게 버티기만 했던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해주며 이젠 자신감 있게 살기도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저를 다 이해해 주셔서 새 식구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지금은 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아이들의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가르친 일도 너무 적성에 맞고요.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다음번엔 정교수 임용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린 나이 철없게 아무것도 몰라 실패하지 말자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상엔 행복한 일도 많고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기도 한 지난날이지만 전 정말 그때의 배움으로 지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 내외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내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집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태워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내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내외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내외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한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네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네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들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치네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네? 얘가 셈이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